사건을 잘 아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사건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경찰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우자 역시 가장 먼저 의심을 받게 마련이죠. 한 남편이 집에서 아내가 숨진 것을 처음 발견했지만 경찰은 다방면으로 조사해도 범인을 찾을 수 없었고 시간이 흘러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고 16년 후 경찰이 사건에 맞춤형 함정을 설치해 진범을 극적으로 검거했습니다. 이후 긴 재판 끝에 19년간 미제로 남았던 사건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대만 억만장자의 딸이 금지된 사랑으로 인해 겪게 된 비극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묘육수는 대만의 기업가로 대만의 밀가루 아버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 구성원들 역시 여러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초기에는 밀가루 가공으로 시작해 각종 식품 생산으로 확장하였고 나중에는 첨단 기술 분야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들 기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974년에 설립된 연화신통그룹으로 이는 세계 최대의 기업 연합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묘육수는 대만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묘육수는 6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3남 3녀 중 셋째 딸인 모풍령은 1951년에 태어나 부유한 가문의 딸로 성장했습니다. 묘육수의 오랜 직원들이 기억하는 그녀는 어릴 때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으며 청년 시절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1976년에는 유학생 신분으로 캐나다에 와서 피아노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25살의 모풍령은 당시 일본 항공의 고위직이었던 와카바야시 신지를 만나 2년간의 열애 끝에 1978년에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밴쿠버 서쪽 고급 주택가 샹제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샹제 지역은 밴쿠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주거지 중 하나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유층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결혼 후 묘풍령은 남편의 성을 따라 글래디스 와카바야시로 개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인 엘리샤가 태어나면서 그들의 가정은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묘풍령과 신지는 딸의 학교 활동을 통해 여러 학부모와 교류했으며 그중 데릭과 지넨 제임스 부부와 특히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1984년에 두 가족이 서로 알게 되었고 엘리샤와 진 부부의 아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되면서 두 부부는 자주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모임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곤 했습니다. 진 부부의 직업도 신지와 비슷했는데 데릭은 밴쿠버 국제공항의 지상관제센터에서 근무했고 그의 아내 진은 승무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항공업계에서 종사했으며 묘풍령은 격식을 차리지 않고 친근하게 대하는 성격이었기에 두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고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묘풍령과 신지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엘리샤의 교육 문제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잦았습니다. 부부의 다툼이 점점 늘어났고 신지는 항공사에서의 바쁜 업무로 인해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 두 사람은 자주 떨어져 지냈습니다. 결국 1990년 엘리샤가 10살이 되던 해에 묘풍령과 신지는 평화롭게 헤어지기로 결정하고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이혼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혼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별거 후에도 묘풍령은 딸 엘리샤와 함께 밴쿠버 서쪽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부부간의 온화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992년 6월 24일 아침 9시 41살의 묘풍령은 평소처럼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오전 9시경 피아노 수업을 할 예정이었지만 학생은 끝내 묘풍령이 오지 않는 것을 의아해했습니다.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묘풍령에게 이런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나 학교에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 되었지만 묘풍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엘리샤는 학교에서 초조하게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나 지난 5시가 되었지만 엘리샤는 여전히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결국 아버지 신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지는 급히 학교로 와 딸을 데려간 후 밴쿠버 서쪽 집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 뒷돌문에 잠금장치가 풀려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묘풍령에게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녀는 집안을 방마다 확인하기 시작했고 1층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신지가 2층에 올라갔을 때 그는 침실에서 혈액이 흩뿌려진 채 사망한 지 오래된 묘풍령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아래로 향한 상태였고 몸에는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묘풍령은 이전에 가혹한 고문을 당한 후 사망했으며 그녀의 목 정맥이 흉기에 의해 절단된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신지는 아내의 몸을 흔들어 본 후 이미 숨이 멎은 것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집 전화로 신고하려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결국 딸 엘리샤를 데리고 묘풍령의 형제 집으로 가서 다시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현장과 참혹한 광경에 경찰은 증거를 수집하며 수사에 나섰고 언론도 사건 전개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사건 현장의 방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집안의 귀중품 역시 그대로였습니다. 이는 범인이 묘풍령과 아는 사람일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범인은 쉽게 그녀의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범인은 금품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묘풍령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데만 집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금전적 동기에 대한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생전에 묘풍령은 선량하고 남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며 열정적인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녀는 음악을 사랑했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즐거움은 어린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이었으며 이는 돈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이토록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너무나 참혹했으며 범인은 묘풍령에게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묘풍령이 친구 대릭과 불륜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주간 대릭과 묘풍령이 자주 통화했으며 통화 시간이 8분에서 42분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치정으로 인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침실 카페트에서 여성의 하이힐로 보이는 붉은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요한 증거로 인해 묘풍령과 신지 주변의 모든 여성 친구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피해자의 가족 친구이자 대릭의 아내인 지는 경찰이 가장 관심을 집중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는 자신이 묘풍령의 죽음과 관련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며 자신이 의심받는 유일한 이유는 피해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지문을 발견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묘풍령과 좋은 친구였고 자주 그녀의 집에 방문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진의 남편 대릭은 자신이 묘풍령과 신체적인 관계는 없었으며 최대한 정신적으로 교감을 나누는 사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진의 리치먼드 자택과 차량을 수색했지만 사건 현장과 일치하는 하이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진을 한동안 추적 조사했으나 그녀가 실수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진에게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고 기소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으며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묘풍령의 딸 엘리샤는 사건 후 처음에는 외삼촌의 집에서 살았으나 집이 너무 가까워 사건을 자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엘리샤가 심리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녀는 결국 대만으로 이주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었지만 진에 대한 의심은 수사팀에서 여전히 남아있었고 경찰은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2008년 말 한 번의 유인작전을 통해 진이 실수를 드러냈고 경찰이 미리 준비한 함정에 걸려들었습니다. 이 잠입작전은 1년 전인 2007년 말에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스파에서 이루어진 첫 만남을 통해 여경 잠입요원이 진과 가까워질 기회를 얻었고 서서히 그녀의 신뢰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오랜 기간 교류하고 사치 생활을 과시한 끝에 잠입요원은 자신이 범죄 조직의 일원이며 현재 진을 조직의 일에 가담시키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주로 가짜 상품의 운송과 거리 판매를 맡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진은 간단하게 거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에게 이 일은 매우 익숙한 일이었는데 과거에 한 범죄 조직을 위해 유사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번 일은 훨씬 더 많은 보수가 주어졌고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진은 이 불법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이며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작전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누군가를 해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잠입여경은 진에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조직의 고위 인물과 면담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2008년 11월 몬트리올의 한 호텔방에서 진은 조직의 수장으로 위장한 경찰 요원과 마지막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90분에 달하는 이 면담의 녹화 영상과 녹음에서 진은 처음부터 매우 분노한 상태로 자신을 범인으로 의심했던 여성 친구에 대해 언급하며 그 여자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입경찰이 진, 당신은 A에서 G까지 가능한 사람인가요? 라고 묻자 이 질문이 진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G는 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것을 보장받자 진은 사람을 해친 적이 있다고 자백하며 그 일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다시 할 수 있다고도 대답했습니다. 잠입경찰의 지속적인 유도 끝에 진은 묘풍령을 살해한 과정을 자백했고 이는 평생 처음으로 진실을 털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대릭이 묘풍령과 불륜관계에 있었고 묘풍령이 신지와 이혼하면 대릭에게 더욱 집착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분노로 인해 그녀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일인 1992년 6월 24일 오전 9시 15분 진은 묘풍령의 집에 찾아가 대면하고 묘풍령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묘풍령은 진의 비난을 부인했고 그녀의 태도는 진을 경멸하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진이 그녀를 거짓말쟁이라고 지적했을 때 묘풍령이 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한 것이 진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묘풍령의 태도에 분개한 진은 결국 묘풍령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16일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의 미제사건 전담팀은 16년 전 발생한 묘풍령 살인사건을 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진을 체포하고 그녀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9년이 지난 2011년 10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고등법원에서 묘풍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증인으로 약 30명이 출석했습니다. 당시 72살이 된 진은 고개를 숙이고 무기력한 표정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묘풍령의 딸 엘리샤는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발생 이틀 전 저녁 7시 30분경 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진과 마주쳤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엘리샤는 당시 어머니의 방에 전화가 걸려와 받으려고 했지만 방문에 서 있던 진이 막아섰고 진은 전화가 자신의 남편 대릭에게서 온 것인지를 화난 얼굴로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전화는 오랫동안 응답이 없어 자동으로 끊어졌습니다. 이로 미루어 진은 이미 그 당시 묘풍령의 외도 상대가 대릭인지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엘리샤는 진이 어머니의 방에 들어온 것 외에 다른 수상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남편인 신지 역시 증언하며 사건 발생 후 나흘 뒤 진이 묘풍령의 사망 원인, 시신 발견 당시 상황, 기타 세부 사항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질문에 신지는 의아함을 느꼈으나 대답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신지는 당시 묘풍령이 목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집 전화 자동 응답기에 진의 남편 대릭이 묘풍령에게 남긴 메시지를 들었다며 대릭이 애정을 담아 내 사랑, 친애하는 사람이라고 묘풍령을 부르며 전화를 걸지 말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의 친구인 산드라 도널드는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진과 대릭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많았으며 대릭이 항상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는 사건 발생 몇 달 전 진과 외식을 하던 중 진이 남편의 외도에 대해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고 토로했으며 특히 대릭이 매우 부유한 동양 여성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말했는데 그 여성이 진의 오랜 친구인 묘풍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는 사건 이후 경찰이 자신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경찰이 진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직후 진은 도널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라 있어 가족까지도 경찰의 추적과 질문을 받고 있으며 현재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하소연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이 이전부터 대릭과 묘풍령의 관계를 의심하고 불만을 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법정에서 경찰은 비록 진이 전과는 없지만 유일하게 저지른 이 살인사건에서 매우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진은 범행 전 자신의 차량을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인적이 드문 오솔길을 통해 묘풍령의 집으로 갔습니다. 또한 진은 법정에서 범행 당시 묘풍령에게 선물로 목걸이를 걸어주는 척하면서
준비해간 날카로운 도구로 그녀의 목을 그었다고 자백했습니다. 범행 당시 진은 장갑을 착용해 지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진은 묘풍령에게 대리과의 관계를 진실되게 말하면 구급차를 불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묘풍령과 대리의 사적인 관계를 알게 된 후에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은 더욱 잔인하게 묘풍령을 해치며 그녀의 다리까지 흉기로 훼손했습니다. 사건 후 진은 오솔길을 통해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 범행 도구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며칠 후에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차를 팔고 새 차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묘풍령의 가슴 아래 부분에서도 상처를 발견했으며 이에 따라 진이 범행 당시 먼저 말다툼을 했는지 목걸이를 걸어주는 척 했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의 유도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이 설계한 면접 상황에서 피고가 고액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범행 과정에 대한 진의 설명이 단순히 신문 기사에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캐나다 경찰이 수년간 이러한 유도 수사 방식을 통해 수많은 범인을 검거하고 사건을 해결해 왔으며 이 방식은 매우 정교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분자 생물학과 같은 과학적 수사 기법이 없었지만 현대의 DNA 증거가 진이 범인임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11월 3일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이 끝난 후 배심원단은 진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최소 25년 동안 가석방이 불어되었습니다. 선고를 들은 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울거나 화를 내지 않고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묘풍령의 친척들은 눈물로 가득 찼고 특히 묘풍령의 형수는 웃다가 울며 감사의 뜻으로 검찰과 포옹하기도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 역시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다며 안도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2011년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진은 2차례 항소를 시도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85살이 된 진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여성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남편과 자녀들이 꾸준히 그녀를 면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진이 진범이 아니며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진은 남편과 아들만이라도 사적 면회를 하기를 희망했으나 법원은 그녀가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진이 집에서 매우 무서운 모습을 보였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으며 불륜을 저지른 대릭은 진에게 이혼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만약 진이 대릭과 단독 면회를 한다면 그가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릭은 이에 대해 반박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이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되는 2033년, 만약 그녀가 생존한다면 이미 94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구나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1987년 리치먼드로 이사온 이후 진과 그녀의 가족은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한 이웃은 경찰이 진을 체포한 후 10년 넘게 알고 지낸 그녀가 믿기지 않는다며 그녀는 매우 친절한 여성이었고 내가 만난 최고의 이웃 중 한 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진이 동물을 아끼고 집에 크리스마스 장식과 새 모이통을 항상 걸어두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진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며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고 매우 관대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진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시민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2003년에는 지역 근처의 대규모 주택개발 계획에 반대하며 시청에 요청서를 제출하고 지역 언론에 편지를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한편 진과 대릭의 결혼 생활에는 의심과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은 1992년부터 대릭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했는데 당시 그녀는 그가 직장 동료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92년 6월 대릭이 출장 중일 때 진은 그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는데 동료는 대릭이 토론토에 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대릭은 퀘벡에 있었고 그곳에서 한 여성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대릭은 진이 이를 물을 것을 예상해 동료에게 토론토로 떠난다고 미리 알렸지만 진은 그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은 전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대리기 이전에 묘풍년과 신지의 집에 2차례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은 신지에게 연락해 대리기 누구와 통화했는지 물었고, 신지는 대리과 자신이 통화한 것이라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신지는 묘풍령에게 만약 진이 물어보면 자신과 통화한 것이라고 답하라고 지시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심과 계산으로 얽혀있는 두 가정의 관계는 불륜과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불륜 상대방도 문제였지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 역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개인의 지능과 감정 조절 능력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감정이 무너지는 그 순간 이 사건처럼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은 남편 대릭을 매우 사랑했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깊은 사랑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고 두 가정은 영원히 비극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이 정말로 진범일까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